자, 이 진흥왕은요, 한강 유역부터 가야 지역까지 신라 계곡 이래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왕입니다. 자, 이렇게 거침없이 승승장구했던 진흥왕 대 신라. 그런데요, 신라의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흥왕 말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신라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이 곳곳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다시 이 한강 유역을 되찾으려는 고구려와 백제의 공격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먼저 신라를 공격해온 나라 어디였을까요? 고구려였습니다. 고구려는요 603년이었죠. 작정하고요 한강 유역을 되찾고자 북한산성 이 일대로 쳐들어옵니다. 그러다 절체절명의 신라를 구하기 위해 왕이 직접 전쟁터로 향하죠. 만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출격한 신라의 왕. 그는 바로 신라의 제26대 왕 진평왕입니다. 자, 이 진평왕은요 진흥왕 사후 진지왕에 이어 왕위에 올랐고요. 진흥왕의 손자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진평왕은요 할아버지가 넓힌 신라의 땅을 지켜내기 위해 정말 목숨을 건 거죠. 자, 그렇게 고구려와 맞붙은 진평왕,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행히도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신라는 쉴 틈이 없었죠. 이어서 백제 역시 신라를 공격합니다. 진평왕은요 역시나 이번에도 백제군을 크게 물리치면서요 진흥왕이 넓혀놓은 신라 땅을 거의 잃지 않고 지켜냅니다. 교수님, 진평왕이 진짜 능력 있는 왕이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진흥왕이 이 신라의 몸집을 키웠다고 한다면은 진평왕은 이 내부의 국방을 튼튼하게 다지는 한편 또 수나라, 당나라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외교에도 힘썼습니다. 이처럼 진평왕은 반세기 동안 신라를 잘 다스린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즉위 후 40년 넘게 신라를 잘 이끌어가던 진평왕. 그런데요 이런 진평왕의 마음속에는요 언젠가부터 큰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여기 지금 진평왕의 가족관계를 그린 가계도인데 정실 부인인 마야 부인 그 사이에서 지금 세 딸이 태어났어요. 천명공주, 덕만공주, 그리고 선화공주입니다. 이렇게 딸만 태어나니까 제발 아들이 태어나라 라고 하면서 또 다른 부인 승만 부인까지 드립니다. 자, 그렇지만 이 진평왕과 승만 부인 사이에서는 자식은 못 난 것 같아요. 그렇게 진평왕의 고민은 점점 깊어만 갑니다. 그리고 진평왕 나이가 50이 넘도록 결국 후계자를 정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왕의 직계 아들이 없는 경우 신라에서는 다음 왕을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진평왕 이전에도 아들이 없는 왕은 종종 있었습니다. 자, 그때 왕위를 이어받은 건 누구였냐면 같은 혈통을 이어받은 왕의 남동생, 왕의 사위, 남자 조카 또는 남자 외손자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신라 왕위 계승의 조건은 뭐다? 남성. 네, 남성이어야 됐던 것이죠. 자, 보시면 진평왕에겐 지금 사위가 있네요. 그리고 남자 손자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자 계승자 후보는 총 몇 명입니까? 2명이죠. 그렇죠. 사위 김용춘, 외손자 김춘추 이렇게 네. 2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평왕의 선택. 나는 덕만공주를 후계자로 삼겠다. 그러니까 진평왕은요 첫째 딸이 아닌 둘째 딸 덕만공주를 후계자로 결정합니다. 첫째 딸이 있잖아요. 천명공주. 예. 근데 첫째 딸을 건너뛰고
둘째 딸로 하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는 배우자가 있어도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지만 여자의 경우는 결혼하면은 왕위 계승 자격을 박탈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혼한 천명공주는 왕위 계승자가 될 수 없었고 결혼하지 않았던 덕망공주를 후계자로 선택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평왕은 이때까지 신라 역사상 그 어떤 왕도 하지 않았던 파격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진평왕은 대체 뭘 믿고 이런 폭탄 선언을 했을까요? 아니 왕은 당연히 남자지라는 그 상식이 와장창 깨진 순간이었죠. 이때 진평왕이 조정신하인 귀족들이 결코 반발할 수 없는 논리를 들이밉니다. 귀족들을 입 다물게 한 그 논리,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왕족과 종친들, 유력 귀족이 속한 진골, 그리고 부품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골품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말 신라만의 독특한 신문제였죠. 자, 그런데 골품제표에서 여러분이 익히 들어봤을 신분이 보이질 않네요. 진골 위로 또 하나의 신분, 성스러운 골족 성골이었습니다. 정골. 자, 그렇다면 성골은 처음부터 있었던 신분이 아닌 것 같아요. 진평왕은요, 왕인 나와 내 가족은 더욱 특별한 존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진평왕은요, 태자 시절 사망해가지고 왕위에 오르지 못했던 진평왕의 아버지 누굽니까? 동률. 맞습니다. 그 동륜의 피를 이어받아야 성골이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동륜의 직계 후손들만을 지금 성골로 인정한 거예요. 이와 달리 삼촌 진지왕, 네. 이 진지왕의 피를 이어받으면 성골 아닌 거예요. 진골로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 김용춘 그리고 외손자 김춘추의 신분은 뭐가 된다? 진골. 진골. 진골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성골이라는 강력한 명분으로 덕만공주를 후계자로 세운 이 진평왕.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덕만공주가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걸 부각하기 위해서 내세운 게 있었습니다. 덕만우바이. 열반경이라는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석가모니 제자예요. 석가모니 제자. 그러니까 열반경이라고 하는 거는 석가모니 부처의 열반, 즉 죽음에 대해 기록한 경전이거든요. 석가모니의 열반, 그 죽음을 지켜본 여러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덕만우바이입니다. 덕만우바이는 중생들을 깨우치려고 일부러 여자로 태어난 인물이라고 합니다. 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 진평왕이 바로 이 인물에게서 덕만이라는 이름을 따온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인즉 덕만이라는 이름은 어느 종교에서 유래했다? 불교. 불교. 그렇죠. 당시 신라의 국교는 불교였고요. 정치에도 불교를 적극 활용했거든요. 그렇게 왕실에서 불교를 숭상하는 건 바로 이 진평왕 때가 아주 절정이었습니다. 교수님, 이 진평왕의 딸의 이름만 불교시로 정한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마 진평왕은 자신과 가족의 이름을 불교에서 따와서 바꾸었습니다. 이 진평왕의 이름은 백정인데요. 백정은 석가모니 아버지의 이름이었고요. 왕비 마야부이는 석가모니 어머니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진평왕의 두 동생인 국반과 백반은 석가모니 삼촌의 이름이었습니다. 만약에 진평왕의 아들이 태어났다면 이름을 석가모니라고 지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건 그 신라의 왕실이 바로 이 부처의 집안이 다시 환생한 우월한 혈족이라는 것을 믿게 만들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환생인 내 가족은 성스러운 집안이다. 성스러운 골족이다. 자, 이렇게 진평왕은 강력한 왕권을 앞세워서 덕만공주를 후계자로 결정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왕, 이 여왕이라는 제도는
당시 신라 역사에서도 유래가 없었고요. 고구려 백제에서도 없습니다. 그때까진 수나라와 당나라에서도 여왕의 존재는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 진평왕의 뜻을 한 이 덕만공주의 심경, 이거 어땠을까요? 덕만공주는 한순간에 600년 넘게 이어져 온 신라 왕실의 명맥을 이어하는 아주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된 거죠. 하지만 점점 아버지가 지켜낸 신라 뭐 잘 이끌어 보자 라고 하는 그 결심도 서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다면 덕만은 여왕이 될 만한 그런 역량이 있는 인물이었을지 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자, 덕만공주가 어떤 인물인지 그걸 알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전해져 오는데요. 자, 그 이야기와 관련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19세기 조선시대에 그려진 병풍 중 일부인데 보이십니까? 꽃그림. 맞습니다. 요게 모란꽃입니다. 모란꽃. 아, 모란꽃. 선덕 여왕이 즉위 전 덕만공주였던 시절에 어느 날 진평왕이 덕만을 불러가지고 당나라에서 보내온 이 모란꽃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을 보고 덕만공주가 한마디 하지요. 이 꽃은 빼어나게 아름다우나 틀림없이 향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진평왕이 허허 그러냐? 근데 네가 그걸 어찌 아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겠죠. 자, 이때 덕만공주가 뭐라고 하냐면 꽃을 그렸으나 나비가 없는 까닭에 알았습니다. 꽃에 향기가 있으면 펄과 나비가 따르기 때문이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진평왕이 진짜? 꽃씨를 심어보라 라고 합니다. 꽃씨를 한번 뿌려보라고 한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진짜 이 모란꽃이 딱 피었는데 진평이 향기를 맡았는데 꽃에 향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삼국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편 이 덕만공주가 후계자가 된 신라 조정의 분위기 이거 어땠을 것 같습니까? 칠숙과 석품이 반란을 꾀하였다. 반란. 631년 5월이었습니다. 중앙 귀족인 칠숙이란 인물과 석품이란 인물이 반란을 계획 중이란 첩보가 들려온 겁니다. 두 사람 모두 높은 관등에 속하는 유력 귀족이었습니다. 사실 진평왕이 덕만공주를 후계자로 세운다고 한 이후에 일부 귀족들은요, 여자가 왕위에 오른다고? 이런 불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속으로 이런 불만을 키워오다가 진평왕이 이제 좀 이렇게 나이도 들고 좀 노쇠한 거예요. 진평왕이 늙어서 힘을 못 쓰는 이때 치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반란 모의 소식을 들은 진평왕은요, 당장 두 사람을 잡아들이라고 명령했겠죠. 진평은 칠숙을 끌고 가서 부족을 멸합니다. 구족의 범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좀 해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고조부, 증조부, 조부, 부친, 본인, 아들, 손자, 증손자, 와. 현손자까지 이렇게 북의 친족 중심으로 이해하거나 또는 북의 친족 넷, 목의 친족 셋, 처족 둘까지 포함하여 부족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집안이 다시는 중앙정계에 발을 못 붙이도록 씨를 말린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차후에도 이 덕만의 왕위 계승에 불만이 나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처벌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칠숙 처형 후 도망쳤었던 석품 역시 잡혀가지고요, 바로 처형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반란 모의 사실을 들은 덕만공주 마음이 어땠을까요? 칠숙과 석품은 처형됐지만 누가 또 어떤 불만을 품고 있을지 그건 모를 일이잖아요. 또 어떻게 귀족들을 다스려야 될까? 이런 걱정도 들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8개월이 흐른 632년 1월, 결국 신라엔 진평왕이란 태양이 지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릅니다. 덕만공주. 와, 우리 역사 최초 여왕직이 예, 새로운 신국을 이끌
우리의 폐하십니다. 신라의 제 27대 왕 선덕 여왕 시대의 막이 오른 겁니다. 자, 그런데요. 즉위 직후에요. 선덕 여왕이 당면한 과제는요. 신하들인 귀족은 물론 신라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 즉 왕인 자신을 믿고 따르도록 하는 거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사실 네. 이때 선덕 여왕이 즉위할 때 선덕 여왕의 나이가 꽤 있었습니다. 예, 선덕 여왕이 언제 태어난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없어서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인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양합니다. 저는 대략 이 40대 초반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선덕 여왕이 뜻밖의 행보를 보입니다. 자, 선덕 여왕은요, 상대등인 대신 을제라는 인물에게 물음표 이것을 하도록 합니다. 나라의 정치를 총괄하게 하였다. 선덕 여왕은 40대 초반으로 이미 나이가 들어서 즉위했음에도 원로 귀족이자 상대등인 을제라는 인물에게 나라의 정치를 총괄하게 한 거예요. 맡긴 거예요. 상대등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의 역할을 함께 수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귀족 세력에게 정치를 맡기고 일선에선 잠시 한 발 물러났던 거죠. 이 선덕 여왕은 즉위 몇 달 전에 이 반란 모의 사건을 겪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성인 자신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즉위한 이후에 귀족 세력을 대표하는 대신 을제에게 정치를 맡기면서 그에게 자신이 정치를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선덕 여왕 아예 손 놓고 그냥 물러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선덕 여왕은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편이 되어줄 또 다른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기 시작하죠. 자, 선덕 여왕이 특히 신임하고 등용했던 인물들 누구였겠습니까? 조카인 김춘초와 장군 김유신이었죠. 김춘초는 아버지 김용춘과 함께 일을 하면서 일찍이 총명함을 드러냈고요. 김유신,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는 등 정말 무관으로서 능력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선덕 여왕은요, 두 사람을 공주 시절부터 눈여겨봤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김유신, 김춘추 이 둘은요, 진평왕 때나 선덕 여왕 즉위 당시에도요, 신라 조정에서 그 비주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힘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요 당시만 해도. 네. 김춘추의 경우에는요, 폐위된 왕의 손자란 꼬리표 때문에 귀족들이 김춘추를 배척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김유신 집안은 정통 신라인이 아닌 가약의 핏줄이라는 이유로 조정에서 내내 견제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덕 여왕은요, 굳게 결심하고 정치 외교적으로는 김춘추, 군사적으로는 김유신, 이 두 사람을 최측근으로 기용하고 힘을 실어줬던 겁니다. 자, 이렇게 선덕 여왕이 능력을 보일 기회장을 열어줬으니까 그렇다면 선덕 여왕을 향한 김춘추와 김유신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대야, 심려 거두십시오. 신과 춘추가 조정을 바로 세우고 대왕 폐하의 지세를 빛내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선덕 여왕은 그렇게 자신에게 충성할 인물들에게 아낌없이 지원해주면서요, 기존 귀족 세력인 구귀족 세력에 대항할 새로운 세력, 신귀족 세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측근 세력을 모으며 왕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낸 선덕 여왕. 즉위 3년째로 접어든 634년 1월. 선덕 여왕은 이제 때가 됐다면서 신하들에게 중대 선언을 합니다. 선덕 여왕이 연호를 인평으로 바꾸었다. 바로 진평왕대에 쓰던 건복이란 연호를 인평으로 바꾸겠다고 한 겁니다. 자, 연호가 뭐냐? 연호는요,
군주가 재위하는 동안 그 해를 셀 때 붙이는 칭호를 뜻합니다. 선덕 여왕의 연호, 인평의 뜻을 한번 볼까요? 어질 인자에 공평할 평. 어질고 고르게 또 바르게 나라를 다스리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근데 왜 즉위한 지 3년이 되어서야 연호를 바꾼 거예요? 그 전에도 됐었잖아요. 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때가 진평왕의 3년상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선덕여왕이 3년간은 이 진평왕의 연호를 유지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예우 기간이 끝나자 여왕이 자신만의 정치를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담은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자신의 정치를 펼쳐보겠다고 밝힌 선덕 여왕. 연호 교체와 더불어 야심차게 뭔가를 만들어서 공개합니다. 이 지도에서 선덕 여왕이 즉위 초 야심차게 만든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이곳입니다. 자, 여기 지금 탑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지금도 경주에 가시면 볼 수 있는 분황사입니다. 분황사. 아이고 이뻐라. 아, 지금 저기 여기예요? 예. 와. 아, 경주 좋아요, 진짜. 네. 모전 석탑. 그렇죠. 우와, 멋지다. 우와. 가장 오래된. 우와, 천몇 년이 있었다고 이 자리에? 그럼요. 역시 잘 만들었다. 저게 무너진 거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저 정도로 보이는 겁니다. 와. 무려 1400년 가까이 그 자리에서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신라시대의 유명 사찰입니다. 자, 지금의 분황사는요, 몽골 침략 때 폐허가 된 걸요, 조선시대에 복구한 겁니다. 갓 지어진 선덕 여왕 때는 지금보다 훨씬 넓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요, 분황사의 상징, 여기 보이는 이 탑, 분황사 모전석탑입니다. 이 모전석탑의 모전, 이 모전이 어떤 의미냐면요, 본뜰모 그리고 벽돌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돌을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서 쌓아가지고 올린 탑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큰 바위 같은 거를 벽돌 모양으로 다 잘라낸 거예요. 우와, 아니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대단한 유산인 거죠. 이 분황사에는요, 아주 유명한 신라시대 고승이 머물기도 했지요. 바로 이름하여 해골물. 일설에 따르면요, 원효대사가 당나라에 가려다가 도중에 돌아온 뒤 머무르면서 여러 책을 쓴 곳이 바로 이곳 분황사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해골문 하면 누구? 원효. 대사. 원효가 머문 곳이야 라고 한번 데려가 보시면 참 기억 잘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덕여왕은 왜 즉위하자마자 이 분황사 사찰을 지었을까요?